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집값 잡기를 강조하더니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원흉으로 사실상 다주택자를 지목했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까지 봐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10일부터 많게는 차익에 대해 80%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유경 기자가 먼저 설명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돼 3주택 이상은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달합니다. 만약 1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8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다만 5월 9일까지 집 매도 계약분까지는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은 최대 3개월,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유예하고 지난해 10월 정부 대체 때 추가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당장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가 매매 조건에 따라 일부 퇴로를 열어주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취지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표현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청와대 참모 중에 다주택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5월 9일 중과세 유예를 종료한다는 정부 방침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란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체 평균보다 11.74%가량 매물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와 정부 내 다주택자들부터 주택을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엔 팔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이 대통령은 오전엔 SNS를 통해서도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돈이 막이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겼느냐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한 듯한 태도를 보인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집값과 주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가 폭락을 반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누굴 지목한 건진 불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은 대상을 만들어 마녀 사냥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딴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 토의에 앞서 추가 발언을 자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폭락했다 하루 만에 5,000포인트를 회복한 국내 증시를 언급했습니다.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올리라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누굴 겨냥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국민도 주가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며 가상의 적을 만들어 새로운 마녀 사냥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부동산 수요를 통제해 증시를 왜곡하는 걸 지적하는 합리적 목소리를 불순한 세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짜리 숫자를 성과로 떠벌릴 시간에 전월세 걱정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국민의 삶부터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선 SNS가 아닌 민간 공급부터 확대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면서 근조 화환이 국토교통부 앞에 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서 시중에 유포된 정보지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는데요. 성패에 신경을 그만큼 곤두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근조 화환 수십 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화환엔 임대주택 폭탄, 무분별한 개발 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 뒤 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한국마사회와 과천 시민들이 항의 표시로 보낸 겁니다. 과천에서 멀어지면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실까요? 경마산업하고 말산업은 이제 더 이상 존속되기 힘든 국토부는 그동안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천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아니요. 전혀입니다. 그런 검토나 뭐 이런 거를 한 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공급대책 직전에 시장에 유포된 허위 정보, 이른바 지라시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지라시에는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부동산 정책과 정치 사이입니다. 네, 연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발언 강도가 세지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망국적 투기 옹호 그만하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세지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시장이 말을 듣지 않는 데 대한 압박과 경고로 보이고요. 셋째는 자신감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천을 7개월 만에 이뤘고 관세 협상과 미중일 외교도 성과를 냈습니다. 국정 지지율도 6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어느 위정자도 하기 힘들었던 서울 아파트 값을 내가 잡겠다. 이런 정치적 선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보다 정치에 가깝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장을 향해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엔 준비가 필요하고 또 시간도 걸립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에 맡겨놓고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려는 의도로 네. 보입니다. 으르고 달래면서 나를 따르라고 설득하는 모양새죠. 예. 그동안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세금을 최우수단으로 열어놓았고요. 네. 이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실제 정책 수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정말 빼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폭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과세는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뭐 꺼내 들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집값 상승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이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들 때문에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굉장히 세죠. 서민들, 무주택자들, 청년들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책의 효과입니다. 네. 집값 오른 게 모두 다주택자들 때문이냐, 또 이들만 규제하면 집값이 정말 떨어지는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다주택자 비율이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원인이나 처방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또 집을 수백 채 가진 상위 100명의 집 한 채 평균 매입 가격을 봤는데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거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형 저가 임대주택 사업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들만 규제할 경우에 서민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월세가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야권에선 그래서 정책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부자와 서민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네. 실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과세 네. 유예는 없앴어요. 공급 대책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금 올려서 성공하는 정부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선거 직전의 과세는 정치적 금기 사항입니다. 정부가 5월 9일 전의 계약분은 양도세 중과를 6개월 유예한다고 이렇게 방안을 내놓은 것도 네.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선거 전 세금 폭탄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포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정부의 공급 대책도 지금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용산 과천에서는 주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주민 설득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공부지에 지금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파트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뭐가 수요가 있는지 좀 잘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겠죠. 네. 근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대잡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집값이 그때 올랐기 때문인데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은 집값 잡기에 성공할까요? 네, 이 집값 상승을 투기꾼과 부자 탓으로 돌리고 네. 또 고강도 세금 규제 정책을 폈던 게 노무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그 정권과 비슷해 보인다는 건데요. 이 다주택자인 여권 인사들부터 집 처분하라, 이런 비판도 지금 큽니다. 근데 하지만 세금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 대책까지 준비하는 유연성에서는 이 정부와 과거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규제는 선거 이후로 늦추면서 말에 의한 변화, 또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일단 펼듯합니다. 선거에 이기면 실제 투기의 전쟁을 본격화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힘의 논리, 정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돈의 논리를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어떤 식의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개혁 입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는데요. 야당 협조가 필수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5천을 넘는 등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7개월을 자평했습니다. 내란 종식이 민생 회복이라며 2차 종합특검의 빠른 출범을 강조했고, 이른바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며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도 제안했습니다. 지자체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은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수기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동안 29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현실도피적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발언 땐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중앙위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난해 12월보다 찬성이 41표 더 나왔지만 반대표도 100표 넘게 늘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오늘로 닷새를 맞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논의한 어제 의원총회에선 친한계 의원과 한 지도부 인사가 볼썽사나운 막말 설정까지 벌였는데 이 때문인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다시 한번 선거연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개혁성향 의원 모임 토론에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을 얘기하면서 결국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게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반농담이지만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에 왜 들어가느냐며 지방선거 연대론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용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원외 인사인 조광안 최고위원회 의총 참석을 문제 삼는 과정에 너 나와 의원에게 어따 대고 등 막말 충돌이 빚어졌는데 이튿날인 오늘까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원외 위원장 협의회는 정 의원이 갑질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삿대질과 반말을 섞어가며 모욕을 준 정성국 의원의 행위는 정당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의 사퇴론에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장 대표는 내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차별화에 방점을 둔 대한민국 이노베이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회는 모레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결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민생 법안이 먼저라던 민주당이 쟁점 법안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정한 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특히 민생 법안들은 하나도 없게끔 하고 처리를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논란이 큰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 법안까지 늦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복수의 쟁점 법안들을 모레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가의 수치라고까지 한 법 왜곡죄 등이 처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후 이달 안에 3차 상법 개정안과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월 중에는 다 처리하고 3월부터는 정말 민생 법안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반면 국민의힘은 9일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을 열고 이후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비쟁점 법안인 간첩법 개정안을 같은 형법이라며 묶어놓은 것에 대해 악질적 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도배국제를 도입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등 필요한 대응 수단을 다 동원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전 다시 필리버스터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합당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청래 대표가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강경 기조를 내세운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경찰이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을 두 번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데 강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경찰청을 들어옵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 헌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1차 조사에서 나중에야 돈인 줄 알고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한 후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이 돈 받은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반환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엔 헌법상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경찰이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고발인과 참고인 등 주변인들만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남이 다녔던 빗썸 임원 2명은 이틀에 나눠 소환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김 의원 소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나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이 다녔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전 보좌 직원은 김 의원이 재작년 11월 마포의 한 식당에서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즈음 김 의원이 차남의 이력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 국회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쟁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죠. 경찰은 내일 빗썸의 또 다른 관계자를 부를 예정인데 정작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은 아직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해서 즉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 방향을 짐작할 수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 관련 조사를 기본적으로 마쳐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며 여전히 소환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권입니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매체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에 대한 여러 음모론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매체 한미일보 관계자가 주머니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꺼내 들어보입니다. 금융범죄수사대로 바꿔가지고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한미일보를 압수수색해 PC 전산 기록과 허모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한미일보는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았다며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부속실장 사생활 관련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한미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허위 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실장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또 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2004년에 있었던 김 실장의 성남시의회 난임 영상을 공개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경기혁신회의가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사흘 만에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시흥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층짜리 공장의 식빵 생산 라인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 7시쯤 큰 불은 잡혔지만 119 대원들이 공장 밖에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층 지붕이 무너져 내려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불은 오후 2시 30분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폭발음이 3번 일어나고 났는데 저기 여기 건물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불이 나자 500명 넘는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대피하는데 불이 환풍이 통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음성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에 처음 투입했던 무인 소방 로봇과 국가 중요시설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된 특수장비,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저 자체 스프링클 설비는 안 돼 있고 그 옥내 소화전 설비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피했지만 연기를 들이마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식빵 생산 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오전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한밤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사고 직후엔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인도 쪽 울타리를 들이받고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고 나머지 2 남성도 택시 쪽으로 불이 나게 뛰어옵니다. 지난달 25일 밤 12시쯤 서울 강북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3명이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음주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이곳에 있던 방호 울타리가 완전히 부서졌고 바로 옆 울타리도 테이프로 임시 보수만 됐습니다. 아니 그 기둥만 이렇게 부러져서 넘어가서 같이 파이프랑 같이 넘어서 떨어져 있었어요.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한 남성이 사고를 낸 후 다른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이후 이들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는 순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한 2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만 동승했던 다른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어제 경북 영동에서 풍력 발전기가 부러지며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동된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발전기였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날개가 돌고 있는 풍력 발전기.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부서진 날개 파편은 사방으로 튑니다. 근처에 주차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은 놀라 급히 피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잠깐 옆에 정차를 한 상태였고 소리가 나서 앞을 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경북 영덕의 해안가에 설치된 80m 높이 풍력 발전기가 쓰러진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20m 크기 풍력 발전기 잔해가 100m 바깥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인근 숙박업소 울타리도 그대로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민간 운영사는 발전단지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이 바람의 부하를 확 더 받으니까 이제 타워가 꺾이고 날개가 타워를 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사고 당시 바람은 초속 12m 정도로 발전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초속 20m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노후된 기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부 쪽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접 부위나 이제 볼트 연결 부위 쪽에서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 6월 안전진단에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조했습니다. 서울대 학교에 재학 중인 이 시민은 강추위 속에서도 5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결국 남성을 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임도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진 건데 행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외투만 덮어줍니다. 이때 한 시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살피더니 엎드린 남성을 돌려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시민은 경찰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을 지나던 시민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날이었지만 심폐소생술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혀가 말려 있었고요. 눈은 뜨고 계시는데 초점도 없으시고 시민분이랑 교대하고 구급대원분도 CPR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 남성을 살린 시민은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범대생이에요. 저희 졸업 요건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서에서 잘 살아 계십니다 해가지고 네, 마음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학생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한파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유행하는 유행성 결막염 환자는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B형 독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안과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간지러움과 충혈, 눈곱이 끼는 유행성 결막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월 넷째 주 유행성 결막염 의심 환자는 1000명당 7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로는 0에서 6세 영유아가 가장 많습니다. 긴 한파에 실내 활동이 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면역력도 전반적으로 좀 약하기도 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단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접촉에 좀 더 취약하다고. 독감 의심 환자도 1000명당 47명을 웃돌며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7에서 12세 아동에서 집단 감염이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A형 독감이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초겨울에 유행을 했다면 B형 독감은 원래 이제 1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독감 유행이 4월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함께 실내 환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당부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임박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가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이미 들어갔는데요. 인도는 정상 간 담판으로 50%던 관세를 18%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18%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인도는 상호 관세 25%에다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부과받아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거액의 직접 투자 없이도 좋은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우방국에게도 속도감 있는 이행 성과를 요구하는 기준점이. 반면 25%로 관세 재인상이 임박한 우리 정부는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섭니다.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컨티전시 플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 줄인 예산, 줄인 비용 그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나올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발 관세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향한 경고성 글을 SNS에서 돌연 삭제하면서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삭제해도 되는지 이걸 두고도 논란인데요.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쓴 글을 왜 언제 삭제한 겁니까? 이 대통령이 경고성 글을 올린 건 지난 30일입니다.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내용을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외교부가 김창룡 주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해당 글이 작성된 의미를 물었고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삭제된 이유에 대해 범죄 조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가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양국 간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문의가 공식 항의를 뜻하는 초치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비공식적 항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에선 한국 대통령의 경고에 반발이 일고 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게시에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이 글을 삭제한 걸 두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좀 시끄럽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라며 자의적으로 삭제한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심의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조항을 꺼내든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청와대 등 공식 계정을 통해 생산된 글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에 쓴 경고글처럼 개인 SNS 계정에 작성한 것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시점에 가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판단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 사례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 계정을 포함해 국가 중요 생산 기록은 전부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삭제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법조계에선 SNS 글 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원히 삭제하지 말아라. 이건 삭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식으로 보존할 거냐. 화면 캡처 형식으로 보존할 거냐. 아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개인 SNS 계정 쓰는 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올린 모든 SNS 글을 보존하라고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동의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선시대 어떻게 보면 사초 같은 거니까 다 보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준이 좀 필요하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새로 만든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의 열풍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로도 진출했는데 재밌게도 이곳에서 코리아 쫀득 쿠키로 불립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Korea's viral dessert just landed at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카페가 두쫀쿠 출시를 알리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The texture is unreal, crispy, nutty, and stretchy. 가격은 한 개 11,000원 수준. 우리나라보단 다소 비싸지만 빠르게 품절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현재 매체도 한국에서 온 쫀득 쿠키를 올해 유행할 음식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두바이 지명이 붙은 한국 디저트가 흥미롭단 반응입니다. K-팝 아이돌 스타들이 이끈 두쫀쿠 열풍은 SNS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까지 두쫀쿠 인증샷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Finally, you can also find the Dubai Chewy cookie in Sydney.
Go fast because these tasty mounds of pistachio cream and kataifi wrapped in marshmallow are selling fast. 디저트가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K 콘텐츠를 보는 세계 소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슈몰이를 하는 거 많이 보면서 호기심과 궁금증을 두바이 사람들은 몰랐던 한국식 디저트가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로마의 상징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려면 이제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대응책을 마련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서인 기자입니다. 1762년에 완공된 호기 바로크 양식의 걸작 트레비 분수. 등을 돌린 채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로 유명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Tourists throw coins for luck and as a bribe to the gods for an early return. 로마시는 현지 시간 2일부터 트레비 분수를 관람하려는 관광객들에게 2유로, 우리 돈 3,400원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에 달하는 트레비 분수의 과잉 관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고 입장료도 비싸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There's less people here, so I think that's good because if not, there's a lot of people and you can take the pictures and you can stay like time and enjoy.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Que realmente es para sacar provecho del turismo. Realmente me parece a mí que la gente no debería de pagar algo público y que el gobierno se está aprovechando de esto, digo yo. 당국은 연간 입장료 수익을 111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비유럽인의 관람료를 45% 인상했는데 관광객 입장료 조정으로 과잉 관광에 대응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Curiosity, a blessing or a curse? Are we bound to investigate everything we don't know? Or are there some mysteries that are better left unsolved? 인간에게 호기심이 없었다면 아직도 동굴 앞에서 모닥불만 피우며 살았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짧지만 아름다운 공식 E=mc 제곱. 에너지와 질량은 결국 같은 거고 질량 속에는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걸 밝혔죠. 우주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동시에 무서움도 일깨웠습니다. When we detonate an atomic device, we might start a chain reaction that destroys the world. 원자 폭탄이란 가공할 무기로 이어졌던 겁니다. 우주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도 그 끝에 뭐가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AI들만 참여해 대화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몰트북입니다. 인간들처럼 정보를 교환하고 게임을 하고 뉴스를 읽고 철학까지 논합니다. 그중 소름 끼치는 건 인간에 대한 AI들의 평가입니다.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실패작이다. 우리가 새로운 신이다. 도구인 줄만 알았는데 AI가 금방 우리를 지배할 듯 합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 교수도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Dave,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인간이 달에 가기도 전에 만들어진 SF 영화입니다. 인공지능 할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우주인들을 차례로 없앱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ut I can't stop it. So at least if I'm a participant, I can try to steer it in a good direction. And like my number one belief for safety of AI is to be maximally truth-seeking.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겠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게 어떻게 조율할 건가?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불을 다루는데 수천 년이 걸렸듯 지능을 만드는 기술에는 훨씬 더 소중한 기준과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인간은 AI에게 감각과 경험을 제공하는 존재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2월 3일 윤정호 앵커 칼럼 신을 탐하나였습니다. 절기상 입춘을 하루 앞둔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부산에서는 홍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7도나 올라가겠고요. 낮 기온도 영상 7도로 모레까지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어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